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조금 전 특검이 한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은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결심 공판.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에선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 또 한 전 총리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판결은 내년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열린 만큼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때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모조리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자신에게 계엄 선포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행정부의 2인자인데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건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국정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을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보좌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회의 위의관 작출, 사후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엄중한 범죄인 본건에 대하여 강화된 양형 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단지 2024년 12월 3일 22시 001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직책만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목적이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를 서류에 기재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 국무회의 절차에서 작성하는 일련의 부속 서류들을 작출하였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은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순서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방식의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하여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구에 대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을 보면 강의구도 서명받을 때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서명은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처음 서명을 받았기에 그 뒤에 다른 서명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할 당시에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강의구는 부속 실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통령 김용현이 사전에 공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들 간에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후에는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일어나서 대통령을 가로막거나 물리력으로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거나 저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대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고 대외 신인도가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겪는다, 재구해달라라는 표현들, 국무위원들 특히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같이 명확하게 반대하였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조차 반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재구해 주시고 대통령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몸동작을 하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피고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경제의 신윤도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7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70명이고 피고인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내란의 행위는 더더웠습니다. 설령 판부께서 정말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 의견과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참작하시고 피고인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그런 공인으로서 도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다 수집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고 조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향후 상급심에서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피고인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민감하고 또 장시간 진행된 재판임에도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우리 특검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습니다.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강국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수출 신화를 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해 주신 가족과 지인과 동료 공직자분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그동안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뭐 일주일에도 2번씩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많이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측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검 측에서는 이제 기소 내용과 관련된 주장 입증을 쭉 정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변호인들께서도 피고인의 변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네, 예상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재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을 말씀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1월 21일 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선고기일이 좀 늦긴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상 중요 사건의 경우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여러 가지 업무 상황 등 때문에 그런 걸 다 다른 업무를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빠른 기일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소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한 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예.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아무리 무슨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니 그러면 본범이 4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 그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구형을 15년을 때렸다. 그러면 뭐 선고는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2심, 3심으로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지난번 그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그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것 같은 이번 같은 경우.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그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그 변하거든요, 판결의 경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행동들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사람 감금하고 뭐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 저는 그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루 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번 건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그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형 보통 한두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선고 날짜를 오늘 잡지 않았어요? 결심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나오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요? 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기징역을 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윤석열, 김용현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한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아야 된다.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하여튼 그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 이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한덕수 총리 그 중앙지법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네. 선택적 기억. 네, 그렇죠.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계엄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라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내가 계엄을 말렸다라는 거는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형적인 아주 그 네. 기름장어의 행태고 그 예. 평생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예.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네. 그게 한덕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이상민 전 장관과의 그 CCTV를 보여주는데 한 그렇죠. 16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을 진지하게 얘기하잖아요.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도 네. 한 번도 아니고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냥 부정하기에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예. 그리고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기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매를 버는 게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멘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저기 이렇게 매를 버는 거예요. 차라리 저때 그냥 저도 이제 이상민이 실세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예.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예. 하여튼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예. 만약에 제가 재판받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한테는 중형을 때렸겠죠. 저는 당연히 사형 선고했을 것 같은데.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습니다.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강국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수출 신화를 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신 가족과 지인과 동료 공직자분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그동안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